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그런 시절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어느 작은 마을에 덕구라는 이름의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밤이 되면 산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적막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순박하고 착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사는 최부자 댁은 인색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지나가던 개미도 쌀 한 톨 얻어먹기 힘들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덕구는 바로 그 최부자 댁에서 소를 먹이고 나무를 하며 도치니를 도맡아 하는 머슴이었는데 비록 남의 집 살이를 하는 처지였지만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겨울이 머지 않았음을 알리는 날이었는데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대낮에도 초저녁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덕구는 주인 영감이 시킨 대로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서 광에 차곡차곡 쟁여놓고 외양간의 소들에게 여물을 넉넉히 쑤어 먹인 뒤에야 겨우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마당의 흙먼지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하고 처마 끝에서는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덕구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거처인 행랑채로 들어가려다가 혹시나 비바람에 대문이 열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 빗속을 뚫고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 부자 댁의 대문은 육중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웬만한 바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덕구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몸보다 더 아끼는 성격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빗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적시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덕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 틈을 꼼꼼히 살피며 비바람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요란하게 섞여 귀를 때리는 와중에 대문 밖에서 뭔가 희미하게 끙끙 앓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내는 소리이거니 생각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가늘게 이어지며 마치 누군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덕구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덕구는 잠시 망설이며 귀를 쫑긋 세우고 대문 밖의 동정을 살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이 늦은 밤, 그것도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은 험한 날씨에 누가 대문 밖에서 쓰러져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덕구의 착한 심성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대문의 쪽문을 아주 조금 열고 고개를 내밀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거센 비바람이 얼굴을 때려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바닥을 훑어보던 덕구는 대문 옆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있는 거뭇한 물체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비에 젖은 넝마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덕구는 급히 쪽문을 열고 나가 여인의 상태를 살폈는데 여인은 화려하지만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된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과 팔다리는 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가 바닥에 흙탕물과 섞여 붉게 흐르고 있었고 여인은 의식을 잃은 채 얕은 숨만 간신히 내쉬고 있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덕구는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옷차림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는데 붉은색 비단 치마와 저고리는
일반 여염집 아낙네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기생들이나 입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처참한 몰골을 보며 덕구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차가운 가을비에 체온을 빼앗겨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 뻔했기에 덕구는 다급한 마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였다가는 깐깐하고 의심 많은 주인 최 부자에게 들켜 자신은 물론이고 이 여인까지 쫓겨나거나 더 큰 봉변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덕구는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여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여인은 며칠을 굶은 듯 깃털처럼 가벼웠고 빗물에 젖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덕구의 따뜻한 체온에 닿자마자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덕구는 주인 영감이 잠든 안채 쪽을 힐끔거리며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집 안에서 가장 후미진 곳에 있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은 평소에 쓰지 않는 농기구와 헌 집단들을 쌓아두는 곳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고 무엇보다 안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작은 소리쯤은 빗소리에 묻힐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덕구는 헛간 문을 열 때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모든 소음을 삼켜주었습니다. 덕구는 헛간 한 구석에 쌓여있던 마른 집단을 두툼하게 깔아 자리를 마련하고 축 늘어진 여인을 그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여인을 눕힌 덕구는 우선 젖은 옷이 체온을 뺏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무명천과 거적을 찾아와 여인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헛간 안은 밖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습하고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기에 덕구는 주변에 있는 집들을 더 모아다가 여인의 주변을 감싸듯이 덮어 바람을 막았습니다. 캄캄한 헛간 아니라 여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덕구는 더듬거리는 손길로 여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마에 손을 짚어보았는데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여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덕구는 헛간 문을 살짝 열어두고 다시 밖으로 나와 부엌으로 향했는데 인기척을 내지 않기 위해 발 뒤꿈치를 들고 숨을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부엌에는 저녁을 짓고 남은 온기가 아궁이 주변에 남아 있었고 가마솥에는 미지근한 물이 조금 남아 있어 덕구는 바가지에 물을 담고 깨끗한 행주를 챙겼습니다. 행여나 부엌 거멈이나 다른 하인들이 깰까봐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덕구는 침착하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 다시 빗속을 뚫고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헛간으로 돌아온 덕구는 행주에 물을 적셔 여인의 얼굴과 손에 묻은 진흙과 핏자국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닦아낼수록 드러나는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고운 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닦아내던 덕구는 여인의 종아리와 팔에 난 시퍼런 멍자국과 회초리로 맞은 듯한 붉은 줄들을 보며 안타까움에 혀를 찼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났을꼬. 세상 인심이 참으로 흉악하구나. 덕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거친 손이 여인의 상처를 덧나게 할까봐 최대한 부드럽게 손길을 놀렸습니다. 여인은 덕구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는지 앓는 소리를 조금 잦아들게 내며 편안해진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덕구는 여인이 깨어났을 때 마실 물이 필요할 것 같아 깨진 사기 그릇에 빗물을 받아두는 대신 부엌에서 몰래 떠온 숭늉 한 그릇을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덕구는 젖은 옷을 입은 채 헛간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여인의 숨소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고단한 하루였지만 덕구는 눈앞에 가여운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피곤함도 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헛간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 법도 했지만 덕구의 신경은 온통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곤두서 있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주인 영감이 마당을 돌다가 헛간에 들르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이 여인까지 멍석마리를 당하고 쫓겨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들키지 않고 보살필 수 있을지 궁리하며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최 부자는 의심이 많아 쌀가마니 개수뿐만 아니라 헛간에 있는 농기구 개수까지 매일 확인하는 위인이었기에 오랫동안 숨겨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날이 밝으면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덕구는 우선 여인이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든 버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헛간 뒤편에 덤불이 우거져 있어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더니 이내 보슬비로 변했고 산 너머에서 희미하게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자신의 행랑채로 돌아가야 했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여인에게 거적을 꼼꼼히 덮어주고 헛간 문을 밖에서 보기에 티나지 않도록 살짝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헛간 주변에 난 자신의 발자국을 빗자루로 쓸어 없애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는데 젖은 땅이라 흔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덕구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헛간을 확인한 후에야 종종 걸음으로 행랑채로 돌아가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고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 일찍부터 마당에 나와 하인들을 호통치며 어제 비에 젖은 물건들을 말리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덕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쑤었지만 마음은 온통 뒷마당 헛간에 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인이 깨어나서 소리라도 지르면 어쩌나, 기침 소리라도 새어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주인의 눈을 피해 부엌 어멈에게 가서 누룽지라도 좀 얻을 수 있겠냐고 사정을 해서 따뜻한 누룽지 한 덩이를 품에 숨겼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하인들이 모두 들판으로 일하러 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덕구는 틈을 타서 재빨리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에 품은 누룽지가 식을까봐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주위를 살피며 헛간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혹시 여인이 밤사이에 잘못된 것은 아닌가 덜컥 겁이 나서 서둘러 집단이 쌓인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여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안색이 조금 나아진 듯했고 숨소리도 한결 고르게 들려와 덕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구는 가져온 누룽지를 잘게 부수어 물에 불린 뒤 여인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덕구의 정성 덕분인지 여인은 무의식 중에도 입을 오물거리며 미음을 받아먹었고 덕구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여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몸에 난 상처들은 여전히 심각해 보였고 특히 다리에 난 상처는 타슬 기미가 보여 약초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덕구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는 핑계로 오후에는 약초를 캐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덕구는 웬만한 상처에 듣는 약초쯤은 훤히 꿰뚫고 있었기에 엉겅퀴나 쑥 같은 지혈과 소염에 좋은 풀들을 구해올 요량이었습니다. 덕구는 서둘러 헛간을 나와 마당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마당을 지나가던 최 부자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진 채 날카로운 눈초리로 덕구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이놈아, 밥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헛간 쪽에는 뭐하러 들락거리느냐 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덕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예, 어제 비에 집단이 젖었나 확인하러 다녀왔습니다요. 하고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 부자는 쓸데없는 짓 말고 산에 가서 뎃감이나 많이 해오거라 하며 혀를 차고는 돌아섰는데 덕구는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간 덕구는 나무를 하는 틈틈이 숲속을 뒤지며 약초를 찾아 헤맸는데 비온 뒤라 땅이 질퍽거려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헛간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여인을 생각하니 잠시도 쉴 수가 없어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 틈을 뒤지며 약초를 한 움큼 캐냈습니다. 덕구는 돌멩이로 약초를 지식여 즙을 내기 좋게 만든 다음 넓은 나뭇잎에 싸서 소중하게 품에 넣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덕구는 땔감이 가득 담긴 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왠지 모를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덕구는 다시 헛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호롱불 하나를 겨우 켜서 들고 들어간 덕구는 여인의 다리에 난 상처에 낮에 캐온 약초를 정성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차가운 약초가 상처에 닿자 여인은 움찔하며 눈을 떴는데 몽롱한 눈동자로 덕구를 바라보며 겁에 질린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덕구는 놀라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오. 여기는 안전하니 안심하고 쉬시오. 하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여인은 덕구에 투박하지만 진실된 눈빛을 보고는 경계를 풀고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덕구는 여인이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 헛간을 나오려는데 문득 헛간 문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밤새 추위에 떨 것이 걱정된 덕구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낡았지만 두툼한 손바지 하나를 가져와 여인의 발치에 덮어주었습니다. 가진 것은 튼튼한 몸뚱이와 따뜻한 마음뿐인 머슴 덕구였지만 그 마음 씀씀이만큼은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보다 훨씬 고귀하고 넉넉했습니다. 그렇게 덕구와 기생연화의 기막힌 인연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가을 밤 낡고 허름한 헛간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산골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걷히고 더욱 깊어진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그날 이후로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낮에는 주인 영감의 눈에 들게끔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헛간을 드나드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들보다 2배는 더 부지런을 떨며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덕구의 모습에 최 부자는 저놈이 가을 바람이 드니 밥값을 좀 하려나 보구나 하며 헛기침을 하면서도 내심 흡족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헛간에 숨겨둔 여인의 상태가 호전될수록 그녀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아침마다 부엌 어멈에게 밥을 고봉으로 퍼달라고 사정을 해서 받은 머슴밥의 절반을 뚝 떼어 몰래 호박잎에 싸서 품속에 감추곤 했습니다. 헛간 속의 여인은 덕구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겨워하던 여인이 이제는 덕구가 가져다 준 식은 밥덩이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처가던 다리의 상처도 덕구가 매일 밤 갈아붙인 약초 덕분에 딱지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비록 행색은 초라하고 말주변도 없는 머슴일지라도 그 투박한 손길 속에 담긴 따뜻한 진심을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여인은 덕구가 가져온 숭늉을 마시고 나서 가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제 이름은 연화라고 합니다. 은인 덕분에 죽다 살아났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덕구는 쑥스러움에 머리를 긁적이며 은혜랄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그저 몸이나 빨리 추스르십시오. 라고 대답했지만 연화라는 이름은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으니 덕구의 수상한 행동이 집안 식구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최 부자 댁에는 덕구 외에도 칠성이라는 건장한 머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칠성이는 눈치가 빠르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평소 밥을 개눈 감추듯 먹어 치우던 덕구가 요즘 들어 밥을 남기거나 몰래 싸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게다가 밤만 되면 곤히 잠에 떨어지던 놈이 자꾸만 밖을 서성거리고 냄새나는 헛간 주변을 맴도는 것이 영 마뜩잖게 보였습니다. 하루는 칠성이가 새끼를 꼬다가 덕구에게 어이, 덕구 자네 요즘 밤마다 어딜 그렇게 쏘다니나 혹시 아랫마을 과부댁에라도 드나드는 건가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덕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배가 좀 아파서 뒷간에 자주 가는 것일세 하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부엌 어멈의 눈초리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부엌 어멈은 최부자 댁에서 30년을 넘게 일해온 터줏대감으로 쌀독의 쌀이 몇 톨 줄어들었는지조차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노인이었습니다. 어멈은 요즘 들어 부엌에 둔 누룽지나 남은 반찬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그 범인이 덕구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멈은 당장 덕구를 추궁하여 주인 영감에게 고자질하는 대신 조용히 덕구의 뒤를 밟으며 그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멈은 덕구가 부엌 뒤편 장독대 뒤에 숨어서 품속에 감춰둔 주먹밥을 꺼내 헛간 쪽을 향해 눈짓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고는 혀를 찼습니다. 마을에는 벌써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가올 겨울 채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최 부자는 곡간에 쌓인 곡식들을 점검하며 흐뭇해했지만 헛간에 숨어있는 연화에게는 다가오는 겨울 추위가 큰 위협이었습니다. 덕구는 낡은 헛간의 틈새를 지프로 메우고 거적을 덧대어 보았지만 황소바람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덕구는 밤마다 자신의 방에서 군부를 뗀 온돌의 온기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뜨겁게 데운 돌멩이를 천에 싸서 연화의 품에 안겨주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연화는 그런 덕구의 마음에 미안함을 느끼며 자신이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덕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날 뻔한 아찔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바로 칠성이가 잃어버린 낫을 찾겠다며 헛간을 뒤지려 한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마당에서 소에게 여물을 주다가 칠성이가 헛간 문고리를 잡는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하여 달려갔습니다. 아니, 칠성이 자네 거기서 뭘 하는 건가? 덕구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칠성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아, 낫이 안 보여서
혹시 여기 있나 하고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덕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거기는 내가 어제 싹 정리했는데 낙 같은 건 없었네. 저기 광에 한번 가보게. 하고 칠성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칠성이는 헛간문 틈새로 뭔가 희끗한 것이 보인 것 같았지만 덕구가 워낙 완강하게 막아서는 바람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러섰습니다. 덕구는 칠성이가 사라진 뒤에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 부엌 어멈이 덕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위가 어둑해질 무렵 어멈은 부엌 뒤편 우물가로 덕구를 불러내어 놨고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구야, 내 놈이 요즘 하는 짓거리가 수상쩍다 싶더니 기어이 사단이 날 조짐이 보이는구나. 바른 대로 말해라. 헛간에다 뭘 숨겨놓은 게냐. 덕구는 어멈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어멈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내 놈이 제 입으로 말하기 싫다면 내 입으로 영감마님께 고할 수밖에 없다. 도둑고양이 새끼 한 마리 숨겨둔 게 아니라면 사람이라도 들인 게냐 하고 다그쳤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멈,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다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잠시 뉘어놓은 것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운을 차리면 내보낼 테니 제발 주인 영감님께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부엌 어멈은 덕구의 간절한 애원에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주머니에서 주먹만한 누룽지 뭉치를 꺼내 덕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충고를 건넸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호랑이 굴에서 사람을 숨겨 네 목숨이 10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 최부자 영감이 어떤 위인인데 감히 이런 짓을 벌여 영감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너는 멍석마리로 뼈가 부러질 것이고 그 여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산속에 버려질 게다. 어멈의 말은 매서웠지만 그 속에는 덕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이번 한 번은 못 본 척 넘어가 주마. 허나 올해는 안 된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니 살리고 싶거든. 하루빨리 떠나보내는 게 내 놈도 살고 그 여자도 사는 길이다. 명심해라. 어멈은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멈의 경고를 들은 덕구는 그날 밤 헛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멈의 말이 100번 옳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설픈 동정심이 오히려 연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헛간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연하는 이미 잠에서 깨어 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이의 소란과 밖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고 연하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하는 덕구의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짐작한 듯 담담한 표정으로 덕구를 맞이했습니다. 덕구님, 제 걱정은 마시고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덕구가 말없이 자리에 앉자 연하는 자신의 품에서 붉은색 댕기 하나를 꺼내 덕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낡고 때가 탔지만 한눈에 봐도 고급 비단으로 만든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니고 있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덕구님, 지난 며칠간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욕심으로 이곳에 더 머물다가는 생명의 은인인 덕구님까지 곤경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몸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밤 안으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덕구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밖은 춥고 갈 곳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 상처도 다 낫지 않았는데
어딜 가신단 말입니까? 덕구는 울먹이며 연화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더 지체하다가는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부엌 어멈의 말이 맞습니다. 주인 어른께 들키면 저는 물론이고 덕구님까지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저는 기생으로 살며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라 어디 가서든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습니다. 연화는 덕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덕구님, 이 댕기를 정표로 받아주세요. 제가 살아서 다시 일어선다면 반드시 기필코 다시 돌아와 이 은혜를 1000배, 만배로 갚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계셔야 합니다.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덕구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덕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연화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덕구는 주머니를 뒤져 그동안 아껴두었던 엽전 몇 don과 아까 어멈에게 받은 누룽지 뭉치를 연화의 보따리에 넣어주었습니다. 가시는 길에 배고프면 드시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로 가시오. 밤길은 위험하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오. 덕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헛간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눈에 새기듯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인 인시인지가 되자 연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헛간 문을 나서는 연화는 뒤를 돌아보며 덕구에게 깊은 큰절을 올렸습니다. 덕구는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으로, 안개 속으로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연화가 사라진 길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헛간 문을 덜컹거리게 했고 덕구의 손에는 연화가 남기고 간 붉은 댕기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 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칠성이는 마당을 쓸며 콧노래를 불렀고 부엌 어멈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하녀들을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세상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헛간은 텅 비어 있었고 그곳에는 더 이상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덕구는 헛간을 지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둔 붉은 댕기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람만 있어 다오. 어디서든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덕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묵묵히 소여물을 썰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마을을 빠져나가는 여인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산속에서 귀신 곡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어떤 놈이 밤에 돌아다니며 헛소문을 퍼뜨리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지만 사람들의 입방아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귀를 기울였지만 어디에도 연화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하기만을, 혹독한 겨울 추위에 얼어 죽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연화의 얼굴을 떠올렸고 연화 역시 어딘가에서 같은 달을 보며 덕구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마을이 고립되기도 했고
매서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그 추운 겨울을 붉은 댕기 하나에 의지하여 견뎌냈습니다. 칠성이나 다른 하인들이 덕구 저놈이 실성을 했나. 가끔 혼자 실실 웃기도 하고 멍하니 있기도 하네라며 수군거렸지만 덕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 어멈만이 가끔 덕구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더 퍼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바뀌고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더니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절반도 넘는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산골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좋은 일보다는 잦은 일이 더 많았습니다. 잇따른 가뭄으로 인해 마을 앞을 흐르던 개울은 바닥을 드러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풍요롭던 들판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농부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인심도 흉흉해져서 이웃 간에 떡 한 조각 나누어 먹던 정은 옛말이 되었고 다들 제 살길 찾기에 급급하여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곳간만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는데 흉년이 들수록 소작료를 더 악착같이 받아내고 고리대금으로 땅을 빼앗아 재산을 불렸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의 위세는 날이 갈수록 등등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굽실거리면서도 뒤돌아서면 욕을 해대기 일쑤였습니다. 덕구는 여전히 최 부자 댁의 머슴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부실한 식사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속에 품은 그리움이 병이 되어 그를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일이 고되거나 최 부자의 호통이 심해질 때면 품속 깊이 간직해둔 붉은 댕기를 몰래 꺼내어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비록 색이 바래고 낡았지만 그 댕기에서는 여전히 그날 밤 연화의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향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덕구에게 이 댕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자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칠성이는 가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덕구를 보며 아직도 그 헛된 꿈을 꾸고 있느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덕구는 그저 쓸쓸한 미소만 지을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칠성이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와서는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한양에서 내려온 소문인데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하는 어마어마한 기생이 나타났다고 하네. 칠성의 말에 빨래하던 아낙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기생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호들갑인가 한 아낙이 묻자 칠성이는 침을 튀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네. 그 기생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재주가 뛰어나고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웬만한 고관대작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네. 그런데 희한한 건 그 기생이 돈을 벌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는 데 쓴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생을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부른다지 뭔가.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 기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개 중에는 아무리 그래도 천한 기생일 뿐이지라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지어낸 얘기겠지 하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3년 전 다 죽어가던 모습으로 쫓겨나던 연화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할까 두려워 애써 마음을 다잡고 그저 묵묵히 빗자루 질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는 저절로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 역시 이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 기생이 가지고 있다는 막대한 재물에 쏠려 있었습니다. 재물이 웬만한 부자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꼬. 최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는 만약 그런 거부주부가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면 어떻게든 인연을 맺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만약 귀한 손님이 마을을 지나가거든 즉시 나에게 알리라고 엄명을 내렸고 대문 앞을 깨끗이 쓸고 닦으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하인들은 투덜거리며 마당을 쓸었고 덕구 역시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대문 앞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오후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꽹과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판이라도 벌어진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은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행렬은 실로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장관이었습니다. 앞장선 풍물패가 신명나게 가락을 울리고 그 뒤로 색색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는데 그 깃발에는 화려한 문양들이 금실로 수놓아져 있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구경거리의 넋을 잃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행렬의 중심에는 네 사람이 매는 화려한 가마가 있었는데 가마 덮개는 붉은 비단으로 덮여 있었고 네 귀퉁이에는 황금색 술이 달려 흔들릴 때마다 찬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가마 뒤로는 짐을 실은 수레들이 줄을 이었고 비단 옷을 입은 시종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신이 나서 행렬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어른들도 일손을 놓고 길가로 나와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게 대체 누구 행차야 임금님 행차라도 되는 건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행렬은 마을 어귀를 지나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들어왔는데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마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집. 바로 최 부자 댁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서 낮잠을 즐기다가 밖이 소란스러운 것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밖이 왜 이리 시끄러워. 최 부자가 방문을 열고 소리치자 대문 밖을 살피던 칠성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숨 가쁘게 외쳤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경사가 났습니다. 저기 마을 입구에서 엄청난 행렬이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요. 가마가 번쩍번쩍하고 깃발이 펄럭이는 게 예사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칠성의 말에 최 부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 그게 정말이냐? 최 부자는 급히 신발을 꿰어 신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최 부자는 점점 가까워지는 행렬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어도 저런 행차는 꾸미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화려하고 웅장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직감적으로 소문으로만 듣던 그 큰 손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명성이 한양까지 퍼져서 이 귀한 분이 나를 만나러 온 것이 분명해. 최 부자는 김칫국부터 마시며 허둥지둥 안채로 들어가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껴두었던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각끈을 단단히 매며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여봐라, 못들 하느냐. 어서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에 멍석을 깔아라. 귀한 손님이 오신다.
최 부자의 불호령의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부엌 어멈은 행주 치마를 휘날리며 부엌으로 달려가 다과상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하인들은 마당에 널려있던 잡동사니들을 치우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덕구 역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대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 빗자루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녀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덕구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행렬이 최 부자 댁 대문 앞에 도착하자 풍물패의 소리가 멈추고 주인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 댁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갔는데 얼굴에는 거만함과 비굴함이 묘하게 섞인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곳까지 이리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최 부자가 허리를 굽히며 가마를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가마 문은 굳게 닫힌 채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최 부자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힐 즈음 가마 옆에 서 있던 시종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 마님께서 내리십니다. 모두 예를 갖추시오. 시종의 엄숙한 목소리에 최 부자는 더욱 허리를 숙였고 하인들은 땅에 코가 닿을 정도로 엎드렸습니다. 덕구는 마당 한 구석, 외양간 기둥 뒤에 숨어서 떨리는 눈으로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차마 당당하게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고, 만약 그토록 기다리던 연화가 아니라면 실망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진짜 연화라 해도 이렇게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덕구는 숨을 멈추고 가마의 붉은 휘장이 거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가마의 문이 스르르 열리고 고운 비단신을 신은 발이 조심스럽게 땅을 디뎠습니다. 이어서 눈부시게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가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최상급 비단으로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가채를 올리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비녀를 꽂아 위엄을 더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얇은 너울로 살짝 가려져 있어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태만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최 부자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소인 최진사라 하옵니다. 어인일로 이 미천한 곳까지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인은 최 부자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너울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최 부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아니라 마당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그 시선은 마당을 지나 행랑채로 부엌으로 그리고 마침내 덕구가 숨어있는 외양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덕구는 기둥 뒤에서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 쪽으로 다가오자 덕구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3년 전 비바람 치던 밤, 헛간에서 보았던 그 창백하고 간입했던 여인의 모습과 눈앞에 화려한 여인의 모습이 겹쳐지며 덕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여인이 쓰고 있던 너울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3년 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아름다워졌지만 그 맑고 깊은 눈동자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얗고 고운 피부, 단아한 이마, 그리고 굽게 담은 입술. 그녀는 바로 덕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하였습니다.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빼어난 미색에 넋을 잃고 쳐다보았지만
연화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최 부자가 굽신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마당을 가로질러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아니, 부인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안채는 저쪽입니다만 하고 불렀지만 연화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귀부인이 왜 더러운 외양간 쪽으로 가는 거지? 혹시 저기에 뭐라도 숨겨뒀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연화의 뒤를 따랐습니다. 칠성이도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외양간 앞에 멈춰서서 기둥 뒤에 숨어있는 초라한 행색의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 얼굴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덕구를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천하의 명기와 냄새나는 거적을 걸친 머슴. 두 사람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고 부엌 어멈만이 무언가 짐작한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덕구에게 다가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덕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가 감히. 덕구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듯 작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런 덕구를 향해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화려한 비단 치마가 다 더러워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녀는 가장 공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덕구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최 부자는 아이고 부인 어찌 이러십니까? 저런 천한 놈에게 절이라니요. 얼른 일어나십시오. 하며 기겁을 하고 달려들려 했지만 연화의 시종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여 비명을 질렀고 칠성이는 제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연화는 고개를 들고 덕구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님, 덕구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3년 전, 그 비바람치던 밤, 저를 살려주신 그 연화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덕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연화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덕구의 손은 품속에 있는 낡은 댕기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고 3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감격의 순간이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최 부자는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멍하니 서 있었지만 이제 곧 밝혀질 진실은 최 부자 댁 마당을 발칵 뒤집어 놓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덕구의 긴 기다림은 끝이 났고 연화의 화려한 귀환은 단순한 방문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재회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리고 욕심 많은 최 부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대대로 전해질 전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었고 덕구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연화가 무릎을 꿇고 덕구에게 절을 올리는 그 기막힌 광경에 최 부자 댁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바람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최 부자는 입을 딱 벌린 채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고 담 너머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어안이 벙벙해할 뿐이었습니다. 천하의 명기라 불리는 귀한 여인이 천한 머슴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이는 개벽 이래 처음 보는 해괴망측하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지만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분명 생시였습니다. 덕구는 마치 돌이 된 듯 굳어버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거친 손등 위로 연화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한참의 정적을 깨고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역시나 돈 냄새를 잘 맡는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눈앞의 여인이 엄청난 재력가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짐짓 점잖은 척하며 연화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채통을 지키셔야지요. 저런 천한 놈에게 절이라니.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어서 일어나 안채로 드시지요. 최 부자는 연화의 팔을 잡으려 했으나 옆에 있던 시종이 단호한 눈빛으로 가로막는 바람에 머쓱하게 손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연화는 최 부자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켜 덕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는 덕구를 일으켜 세운 뒤 그제야 고개를 돌려 최 부자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부자 어른, 그리고 마을 주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것은 저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바로 이분 덕구님께 묵은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3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가을밤 저는 모진 매를 맞고 쫓겨나 다 죽어가는 목숨으로 이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이라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는 사람들 사이로 연화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를 발견한 분이 바로 덕구님이셨습니다. 만약 덕구님이 저를 외면했다면 저는 그날 밤 차가운 빗물 속에서 원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덕구님은 주인의 눈을 피해 저를 헛간에 숨겨주시고 자신의 밥을 덜어 먹이며 산에서 약초를 캐어 제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 진심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부엌 어멈은 앞치마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칠성이는 그제야 3년 전 헛간에서 있었던 일들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머슴이 자신 몰래 낯선 여자를 숨겨주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뭐라 이놈 덕구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외간 여자를 들이고 쌀을 축냈단 말이냐. 이 배은망덕한 놈을 당장 멍석마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최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덕구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덕구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덕구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최 부자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위세에 눌려 최 부자는 주춤하며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대감. 연화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대감의 눈에 띄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병들고 다친 기생 따위 재수 없다고 내치시거나 관아에 고발하여 더 큰 곤욕을 치르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최 부자는 전곡을 찔린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최 부자의 성격상 다 죽어가는 거지를 집에 들여 치료해 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덕구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살리신 겁니다. 대감의 헛간에서 대감의 쌀 한 줌으로 저를 살렸으나 그 덕은 대감이 베푼 것이 아니라 오로지 덕구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연화의 논리 정연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옳소, 옳소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최 부자의 인색함을 잘 알던 사람들이라 연화의 말에 더욱 공감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덕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만약 살아서 다시 일어선다면 내 모든 것을 바쳐 이 은혜를 갚겠노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연화가 손짓을 하자 대기하고 있던 시종들이 수레에 실린 큼지막한 괴짝들을 마당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소리를 내며 내려진 괴짝들의 뚜껑이 열리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괴짝 안에는 금은 보화와 비단이 가득 들어 있어 햇빛을 받아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 보물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 어른, 연화가 최 부자를 불렀습니다. 최 부자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재물은 지난 3년 동안 덕구님이 저를 위해 썼던 쌀값과 약값, 그리고 헛간 사용료를 넉넉히 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감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고도 남음이 있겠지요. 최 부자는 입이 귀에 걸리며 아이고, 그렇고 말고요. 아뇨, 넉넉하다마다요. 덕구 녀석이 참으로 큰일을 했구려 하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멍석마리를 운운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간사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최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괴짝을 쓰다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진짜 목적은 쌀값을 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가장 크고 화려한 자기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함에는 더 큰 재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 부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조건이라니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 이 집을 통째로 내달라 하셔도 드릴 수 있습니다. 최 부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넙죽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덕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 집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덕구님의 노비 문서입니다. 그 말에 덕구는 숨을 멈췄고 최 부자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눈알을 굴렸습니다. 덕구는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상머슴이라 내보내기 아까운 일꾼이었지만 눈앞에 있는 금은보화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마당의 덕구를 계속 부려먹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 그까짓 종문서야 뭐 대수겠습니까? 저 많은 재물을 주신다면야 덕구를 당장이라도 면천시켜드리지요. 최 부자는 흔쾌히 승낙하며 안채로 뛰어들어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문서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덕구의 노비 문서를 찾아내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놈이 우리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일해온 놈이지만 부인의 뜻이 정그러하시다면야. 연화는 문서를 받아들고는 꼼꼼히 확인한 뒤 덕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덕구님, 이것이 당신을 담에던 사슬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종도 아니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연화는 곁에 있던 시종에게 횃불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받아든 연화는 망설임 없이
그 문서를 불꽃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메마른 종이는 순식간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 평생 남의 집 마당을 쓸고 소요물을 끓이며 살아야 했던 자신의 운명이 저 불꽃과 함께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문서를 보며 덕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이제 양인이 되었답니다. 덕구의 입에서 억눌려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이도 코를 훌쩍이며 덕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됐다. 덕구야. 이제 고생 끝이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 덕구는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우는 덕구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네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덕구님의 빚을 갚고 자유를 찾아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연화의 말에 환호하던 사람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가 결심한 듯 덕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덕구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떠날 때 드렸던 그 붉은 댕기를.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고 색 바랜 댕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연화는 그 댕기를 받아들고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댕기는 제 마음의 정표였습니다. 덕구님께서 3년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것을 간직해 주셨으니 저 또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연화는 덕구 앞에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청혼했습니다. 비록 제가 천한 기생 출신이나 제 마음만은 오로지 덕구님 한 분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제 남은 생을 덕구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아내로 맞이하여 주시겠습니까? 천지가 개벽할 일이 또 한 번 벌어진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명기가 머슴에게 공개 구혼을 하다니 마을 아낙네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사내들은 부러움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덕구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지만 연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놈입니다만 부인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평생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되도록 모시고 살겠습니다. 덕구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대답에 마당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얼씨구 지화자 경사났네. 경사났어. 풍물패가 다시 꽹과리를 울리며 흥을 돋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부자는 씁쓸한 입맛을 다셨습니다. 금은 보화는 챙겼지만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은 모두 덕구와 연화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괴짝 가득한 황금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는 슬그머니 괴짝을 챙겨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지자 마당의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연화는 시종들에게 일러 준비해 온술과 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놓으라 명했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덕구님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마을 분들 모두 마음껏 드시고 즐기십시오. 연화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최 부자댁 마당은 순식간에 마을 잔치판으로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쌀 한 톨 얻어먹기 힘들었던 그 마당에서 기름진 고기 냄새가 진동하고 술잔이 오고 가는 풍경은 실로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부엌 어멈은 연화가 가져온 최고급 식재료로 솜씨를 발휘하며 신이 나서 부엌을 뛰어다녔고 칠성이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물고 덕구야,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덕구는 꿈만 같은 현실에 볼을 꼬집어 보며 옆에 앉은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연화의 손은 따뜻했고 맞잡은 두 손을 통해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둥근 달이 떠오를 때까지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횃불이 마당을 대낮처럼 밝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덕구는 이제 더 이상 헛간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야 하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선 이 잔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덕구의 곁에서 술을 따르며 마을 어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 모습은 천하의 명기가 아니라 영락없는 새색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갈등과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람 사는 따뜻한 정과 웃음만이 남았습니다. 최 부자는 방 안에서 돈을 세느라 밤을 새웠지만 덕구와 연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비바람 치던 밤의 그 선택이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연화와의 삶은 저 달처럼 둥글고 밝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에 떠들썩했던 잔치가 끝나고 날이 밝자 덕구와 연화는 미련 없이 최 부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뒤로하고 마을 어귀 양지바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받은 금은보화가 혹시나 줄어들까 전전긍긍하며 곳간 문을 걸어 잠그기에 바빴지만 덕구와 연화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을 곱게 개어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마을 안악들이 입는 소박한 무명 저고리와 치마로 갈아입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원래부터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수수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터를 잡고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작고 초라한 터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느 궁궐보다 넓고 아늑한 땅이었습니다. 덕구는 평생 남의 집을 짓고 고치는 일에만 동원되었지 정작 내 집을 지어본 적은 없었기에 매일을 내리찍는 손길 하나하나에 벅찬 감동이 실려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덕구에게는 그 고단함조차 달콤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덕구는 산에서 가장 튼튼한 소나무를 베어와 기둥을 세우고 질 좋은 황토를 개어 벽을 발랐는데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흙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튼튼한 집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연화 역시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고운 손에 흙이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덕구를 도와 짚을 나르고 새참을 준비하며 묵묵히 일손을 보탰습니다. 처음에는 연화의 서툰 솜씨를 불안하게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그녀가 진심으로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둘씩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칠성이는 지붕에 올릴 이형을 엮어주었고 부엌 어멈은 장독대를 놓을 자리를 봐주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두 사람의 정성이 모여 며칠 뒤 언덕 위에는 작지만 단단하고 야무진 초가집 한 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초가집은 화려한 단청도 없고 높다란 담장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떼니 구들장이 뜨끈하게 달아올랐고 갓 바른 황토 벽에서는 구수한 흙냄새가 은은하게 배어나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매운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콜록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밥을 태우거나 국간을 못 맞춰 쩔쩔매는 날도 있었지만 덕구는 타버린 누룽지조차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며 싹싹 긁어먹어 주었습니다. 부인이 해주신 밥이라 그런지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덕구의 너스레의 연하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다음에는 더 맛있는 밥을 지어주겠다고 다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천하의 명기 연하는 서툴지만 사랑스러운 아내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삶 또한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머슴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가져온 재물로 마을 텃밭과 작은 논을 마련했지만 덕구는 소작을 주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내 손으로 흘린 땀만이 진짜 내 것이 되는 법이요. 덕구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흙과 씨름하며 정직하게 땅을 일구었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끌려가던 들판이었지만 이제는 밭고랑 사이를 걷는 발걸음마다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덕구를 보며 사람이 팔자를 고치더니 얼굴에 귀티가 흐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가끔 밭일하다 허리를 펴고 멀리 자신의 초가집을 바라보았는데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만 봐도 배가 부르고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고 덕군의 집마당에는 연화가 심은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기생시절 화려한 꽃들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지금처럼 자신의 손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피워낸 소박한 봉선화와 채송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연화는 꽃밭을 가꾸다가도 덕구가 밭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다 놓고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덕구의 등목을 시원하게 해주고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하루의 일과를 조곤조곤 나누는 저녁 시간은 두 사람에게 가장 평화롭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갓 뜯어온 나물 반찬과 구수한 된장찌개 하나만으로도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 최부자는 괴짜 가득한 금은보화를 얻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도둑이 들어 재물을 훔쳐갈까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람들을 의심하여 하인들조차 믿지 못하고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색하고 의심 많은 최부자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 그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는 사람의 온기 대신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반면 덕군의 초가집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구와 연화는 농사지은 채소나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혼자 먹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고 어려운 일이 생긴 이웃이 있으면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덕군의 집에 가면 물 한 모금을 마셔도 마음이 편하다며 마시를 오곤 했고 덕군의 사랑방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름이 되어 장마가 시작되었을 때 덕군은 3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덕구와 연화는 방 안에 나란히 앉아 부침개를 부쳐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겠지요. 연화가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덕구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맺어주려고 그토록 모진 비를 내렸나 봅니다. 그때는 그 비가 야속하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이 빗소리가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초가 집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포근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자 덕구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논에서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낫으로 별을 벨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경쾌하게 울렸고 밑단을 묶어 지게에 지고 오는 길은 천하를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덕구는 수확한 팹쌀로 가장 먼저 하얀 쌀밥을 지어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가장 크고 실한 떡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그토록 구박했던 최부자 댁에도 떡을 보냈는데 이는 덕구의 넓은 아량과 지난날의 앙금을 털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떡을 받은 최부자는 덕구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헛기침만 했지만 그날 밤 몰래 떡을 먹으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덕구와 연하는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며 진정한 부자란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에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덕군의 초가집 창호지 문으로 따스한 호롱불 빛이 은은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를 가운데 두고 덕구와 연화가 마주 앉아 군밤을 까먹고 있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롯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덕구의 헤어진 옷을 꿰매고 있었고 덕구는 지프로 내년에 쓸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겨울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은 듯한 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뒷마당에 감나무를 한 그루 심읍시다. 훗날 아이들이 생기면 달콤한 홍시를 따주게 말이오. 덕구의 말에 연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덕구와 연하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날의 고운 자태와 튼튼한 기운은 세월 속에 희미해졌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은 묵은 장마처럼 더욱 깊고 진해졌습니다. 덕구는 이제 마을의 촌장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었고 연하는 지혜롭고 인자한 할머니가 되어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부부란 저렇게 늙어가야 하는 법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최 부자는 쓸쓸히 늙어 죽었지만 덕구와 연화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젊은 날 겪었던 시련과 사랑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밤마다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단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겨울밤, 덕구와 연하는 여느 때처럼 나란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어 풍경 소리가 댕그랑댕그랑 울리고 문풍지가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주름진 연화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부인,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소. 내 평생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었소. 연하는 덕구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야말로 덕구님 덕분에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에 그 치열했던 비바람도 화려했던 재물도 모두 지나간 꿈처럼 아득해지고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장 진실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산짐승들도 잠이 든 깊은 밤, 덕군의 집 아궁이의 잔불도 사그라들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둥근 달은
온화한 빛으로 잠든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덕구와 연화의 고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방안을 채우고 두 사람의 꿈속에는 아마도 꽃이 만발한 봄날의 언덕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이 잠재워진 이 평화로운 시간.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이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듣는 이들의 귓가에 머물다 스르르 잠이 들게 할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따뜻한 이불 속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덕구와 연화가 서로의 손을 잡고 깊은 잠에 들었듯이 오늘 하루 고단했던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덕분의 마당에 피어난 꽃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밝고 환한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꿈속에서라도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